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 주가가 무려 28%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오라클 역사상 1999년 이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는데요. 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급등의 이유는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77%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오라클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라클은 총 71개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고 클라우드 매출을 2030년까지 1,44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라클 RPO라고 하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오. RPO, 저도 이거 막 적어놨는데요. 4,550억 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 약 360%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이 RPO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계약은 됐는데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발표한 RPO만으로도 네. 향후 몇 년간의 매출 확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라클 자체는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의 혁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데이터 산업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서 사실 오라클은 기존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소싱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이제 맞춤형 제공을 진행하는 SI의 형태의 비즈니스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들을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넘기는 구간에 있었고요. 사실 이전에는 AI 분야나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 형태로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 RPO뿐만 아니라 사실상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구축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회사들과 경쟁 관계로 들어가는 국면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금으로 지출되면서 칩셋에 대한 확보로 이어졌고 사실상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약 5위 정도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탑급까지는 아닌데 이전에 오라클의 수익 구조와 명백히 다른 분야로의 새로 진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가 펌핑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영향을 차지했던 거는 일전에 이제 1분기 때 트럼프 정부가 첫 AI 칩셋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500조 계획 발표할 때 그때 네네. 이제 같이 3인으로서 손정희랑 나왔었죠. 손정희 회장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주목을 받으면서 오라클이 대규모로 AI 칩셋 분야 데이터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진행하는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매출 전환 구간이 사실 정확히 명백히 말하자면은 아직 스타트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이제 칩셋에 대한 수요를 통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때부터가 스타트거든요. 근데 그 건립 과정에 있는 게 지금 올해예요. 아직까지도. 일부 칩셋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증설 과정이고 새롭게 본인들의 데이터 클러스 센터를 짓는 과정에 있는 게 올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매출화하는 거는 이제 거의 스타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 맞춰 가지고 매년 뭐 20%에서 30%가량 계속해서 증설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이런 면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이전 대비해서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는 건 기정사실이 맞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매출들의 가속 구간이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연간 30%가량씩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B2B를 하면서 옛날 그 SI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에 진출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클라우드 분야는 이제 매출이 사실상 기존에 많이 쌓아온 기업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AI 클라우드라는 분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이 클라우드들한테도 시장이 열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새롭게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이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굉장히 주가적인 고평가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국면에서 새롭게 이제 오라클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B2B 클라이언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제 특별한 장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AWS나 아마존의 네. AWS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애저. 뭐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IT 회사들이었어요. 네. 근데 오라클의 기존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대규모 금융 회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석유 기업들도 많았고 전통 산업.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제 S&P 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이 합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 IT라고 해봐야 그냥 정말 본인들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이제 내부 인트라넷 네. 만들어 놓고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IT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 네.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모든 산업군이 다 AI로 재편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각 고전 기업들한테도 다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쌓아왔던 몇십 년간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오라클한테 학습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대한 AI 설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가장 쉽게 많이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데려올 수 있는 상태가 오라클이 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아까 이제 뭐 390몇 %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한테도 다 대부분 좀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워낙 IT 기업들은 잘 상승을 해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전에 4월 달에 붕괴 이후 저점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인 탄력성으로 볼 때 분명히 다 모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혹은 AI 관련된 기업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근데 괜히 이제 오라클이 지금 와가지고 이전 대비해서 뭔가 혁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당하는 이유는 오라클만큼 오래된 기업들이 IT 분야에 좀 흔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IT 기업들 중에서는 좀 그나마 이제 최신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게 네, 이 오라클 CEO가 한국에 오면은 네. 대통령을 막 만났어요. 그죠. 그만한 분이긴 하죠. 옛날에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있어. 네. 오라클 CEO는 그냥 원래 빌 게이츠랑도 그냥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레벨의 분이고 실제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분을 실드 쳐준 게 오라클 아, 그렇구나. 네, 네. 회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IT 기업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를 그동안에 해왔었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분의 어쨌든 사업 분야가 B2B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시 흐름이 워낙 좋았어요. B2B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시 흐름이 좋고 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이익률이 높다. 네,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캐시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혁신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왔었죠. 일전에 이제 테슬라가 한번 2008년에 망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파산 위기도 막 한번 얘기 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에쿼티 지원해줬던 게 또 오라클 오라클 CEO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워낙 투자도 많이 해왔고 신규 산업 분야,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본인의 라운드가 이제 됐다. B2B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라운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더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세일즈 네. 레버뉴가 133억 달러인데 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74억 달러 그리고 네. 잉여 현금 흐름에 있어서 51억 달러. 네.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 창출보다 지금 현금 흐름이 더 좀 좋은 상황 네. 이런 거고 또 시장이 주목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세일즈 레버뉴가 133억 달러 중에 24억 달러. 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말씀하신 대로 네. 이 RPO 좀 어려운 단어이긴 네. 한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동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미 이런 거 확보해 놨고 네. 거기에 클라우드 관련된 세일즈가 네.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다가 현금 흐름도 좋고 네. 뭐 그러니까 뭐 악재를 찾기가 좀 어려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투자가 뭐 향후에 350억 달러 캐펙스 할 것 같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전혀 무리가 안 가는 수준인가요?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네, 시간의 문제이지 그게 무리가 갈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들과 이익 현황들 흐름 중에서 가장 이제 AI 분야 관련된 기업들한테 많은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쭉 갈 수 있다. 혹은 이제 미래 매출 자체로 볼 때 연평균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라면은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 다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 지속이 가능한가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매출 이후에 이익으로서 이게 이어지는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미래 매출 거의 이제 5년에서 10년치 가량을 선평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사실 5년 후의 매출은 이미 다 주가의 평균치로 평가당했다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다시 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경쟁 업체들인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기업들도 다 이제 팹리스 분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AI 칩셋에 대해서도 칩셋을 설계하는 AI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팹리스 하나만으로 정말 미래 성장을 계속해서 이런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오히려 지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고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분야는 반대로 사실 이 칩셋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게 클라우드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매출이 굉장히 리니어하게 LTV가 길게 형성이 되는 게 클라우드 분야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카카오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어플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그 업체들이 10년 뒤에도 씁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안정적으로만 잘 서비스가 된다면 대형사를 썼을 경우에, 물론 소형사를 처음에 써가지고 스타트한 분들은 대형사로 옮기시겠죠. 근데 대형사로 스타트하셨던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10년 동안 코드가 다 있는데 이걸 갑자기 나는 애주어로 옮겨야겠다, 그 AWS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잘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클라우드 분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칩셋 분야는 이제 재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엔비디아는 막 계속 매출이 일차함수적으로 증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매출을 결국 찍어준 게 클라우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발주를 해줬던 입장인 거죠. 투자금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그동안에 투자금만 쏟아왔던 거고, 이거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장 시설이 이만큼 있는 거고,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아직까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붐만 온다라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제 이 기하급수적인 곡선이 매출적으로 이 분야, 적어도 이 사업부 안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 시간외에서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뭐 이런 AI 칩 회사들이 2에서 3%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때는 이제 AI 내부에서의 섹터 관리만 좀 확실히 보여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칩셋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텀이 길게 호흡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AI 분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반기는 확실히 성장 국면에서의 중반기는 확실히 넘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후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분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추가적인 슈팅을 주려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신고가를 도전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보다는 요거밖에 좀 못 가나 이런 흐름에서 자꾸 꺾이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지금은 아직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전과 동일한 포트폴리오여야 되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섹터에 대한 세분화된 체인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오라클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대부분 좀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또 투자자들, 옥둥이 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근데 오라클을 신규 편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저는 신규 편입은 좀 부정적인. 그래요? 신규 편입. 그러니까 완전한 신규 편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좀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클라우드 분야와 이제 미국 클라우드 분야를 골고루 ETF로 배분한다, 혹은 기업을 직접적으로 골고루 배치를 한다라면은 토탈 인덱스로
충분히 성과를 볼 수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미국 하나, 그 중에서도 그냥 오라클 하나에 그냥 툭 지르듯이 간다? 그러면은 좀 리스키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 국면이긴 해요.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4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분야들이 탄력적인 성장을 보여왔는데 네. 이 국면 자체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 속도는 이전보다 꺾이게 될 거야. 이거는 네. 불가피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분명히 성장 속도는 꺾이게 될 텐데 뭐 그래도 이제 기어서 올라가는 듯한 네. 흐름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이 추후에 조정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정말 이제 고점에다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신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클라우드랑 같이 섞어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왜 섞어야 되느냐로 따지자면은 네. 저희는 클라우드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매출도 네.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봐요. 유일한 지금 리스크는 미증시 자체가 이제 하이밸류라는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의 유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입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장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네, 때문에 네. 유입이 많아져야 탄력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조정 국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하이밸류로 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지금 로우밸류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군을 같이 편입하는 게 어쨌든 시장 성장 국면을 통째로 노리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